피로 물든 남자가 아이들 방 한가운데 서 있다. 그 앞에 두 구의 시체가 있고 벽들은 칼에 찢긴 듯하며 곳곳에 아이들의 구아유 물감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들과 뒤섞여 있다. 그리고 그는 두 소녀의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며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한다. 도와주려고 했어요. 비명소리를 들었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끔찍한 우연? 절망적인 변명 시도? 아니면 더욱 끔찍한 무언가? 제발 빨리 와주세요. 여기 피가... 여기 내 딸들이 911 신고센터에 전화가 걸려왔을 때 리아 맥크리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2018년 5월 23일 오후 7시 40분이었다. 페리사운드의 조용한 마을에서 평범한 수요일 저녁,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곳이었다. 경찰차들이 레이크뷰 드라이브 52번지의 작은 단층 집 앞 깔끔한 진입로로 들어왔다. 두 딸 에마와 그레이스를 키우는 홀어머니 리아 맥크리디의 집이었다. 경찰들이 안으로 들어가 아이들 방으로 빠르게 향했을 때 그들이 본 것에 숨이 막혔다. 바닥에 두 개의 작은 형체가 있었다. 얼마 전까지 놀고 웃고 살아있던 두 소녀가 이제는 정적만이 흘렀다. 주위는 완전한 혼돈, 벽들이 날카로운 물체로 찢어져 있고 구아슈가 번져서 그림들이 형태를 알 수 없는 얼룩으로 변해 있었다. 공기 중에는 물감과 철의 무거운 냄새가 났다. 그리고 바로 여기 문간 근처에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사람이 있었다. 짧은 머리에 낡은 작업용 청바지를 입고 피로 덮인 키 큰 남자였다. 그의 이름은 더글러스 리드 또는 그냥 덕이었다. 그는 옆집에 살면서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고 집 수리 아르바이트를 했다. 덕은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고 아직도 자신이 어디에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의 시선은 새로운 얼굴들을 찾아다니며 조금이라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신을 믿는다는 암시라도 찾으려 했다.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왔어요. 그냥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는 주문처럼 계속 반복했다. 아이들 방에 처음 들어간 경찰관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그런 것을 볼 때면 주변 세상이 느려집니다. 나는 그의 손과 옷에 묻은 피를 받고 아이들을 봤는데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다른 사람일 수 없다. 경찰관들이 덕에게 수갑을 채우며 권리를 고지했지만 그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는 부서진 것 같았고 너무나 죄가 있어 보여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살인자가 그들 앞에 있다고. 하지만 그의 눈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이 끔찍한 그림에서 뭔가 맞지 않는 것이 있었다. 이날 모든 것은 완전히 다르게 시작되었다. 리아 맥크리디는 정확히 오후 6시 12분에 동네 상점으로 저녁 근무를 나갔는데 이는 옆집 카메라에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의 딸들 에마와 그레이스는 집에 혼자 있었지만 아주 짧은 시간이었다. 상주 베이비시터인 17세 아멜리아 카슨이 오기까지 1시간뿐이었다. 아멜리아는 조용하고 책임감 있는 소녀로 온 동네가 신뢰했다. 걱정할 일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오후 7시 31분, 나중에 이웃들의 스마트 초인종 기록에서 보여주듯이 날카로운 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너무 크고 날카로워서 몇몇 이웃들이 현관으로 나왔다. 그리고 그 이웃들 중 하나가 덕이었다. 그는 전에도 리아를 도와 작은 수리를 여러 번 해줬었다. 수도꼭지 조이기, 문손잡이, 고치기. 그에 대한 나쁜 소문은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이상하지도 내성적이지도 않았고 항상 인사하고 미소 지었다. 하지만 이 저녁에 그는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꾼 비명소리를 들었다. 덕은 망설이지 않고 맥크리디 집으로 달려갔고 뒷문이 조금 열려있는 것을 봤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부엌을 지나 소음과 울음소리가 들리는 아이들 방으로 향했다. 그가 가까이 갔을 때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작은 소리가 들렸다. 그는 뒤돌아보려 했지만 머리에 날카로운 타격을 느꼈다. 고통의 섬광, 어둠.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주위에는
피와 움직이지 않는 시체들이 있었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덕은 본능적으로 더 가까이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 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에 리아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비명이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했다. 수사 초기부터 경찰들에게는 한 가지가 분명했다. 상황이 너무 단순하고 너무 명백해 보였다. 피로 물든 덕, 옆에 시체들. 하지만 그의 손에 격투 흔적이 없다는 것, 번진 구아슈 같은 이상한 세부 사항들, 현관에 깔끔하게 벗어둔 신발과 작업 도구들이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순찰경들은 빠르게 부지와 집을 조사한 결과 침입 흔적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문들, 창문들, 모든 것이 온전했고 자물쇠도 손상되지 않았다. 침입을 암시하는 유일한 단서는 뒷문에 자전거가 남긴 희미한 페인트 자국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거의 보이지 않았고 우연히 생겼을 수도 있었다. 마을에는 자전거가 수백 대나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런 세부 사항들은 아직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하나였다. 덕이 유일한 용의자로 남아 있었다. 그를 서에 데려가서 그의 옷에 묻은 피의 모든 흔적, 모든 긁힌 자국과 상처를 사진을 찍고 기록했다. 몇 시간 후 수사본부는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 첫 번째 분석 결과를 받았다. 덕의 옷에는 소녀들의 피가 있었지만 물방울뿐이었다. 그의 손과 손톱 밑에는 격투나 방어 시도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 더욱이 의학검사에서 덕에게 심각한 뇌 진탕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는 뒤에서 공격당했다는 그의 말을 뒷받침해 주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 정체불명의 공격자는 누구였을까? 수사관들이 머리를 싸매고 있는 동안 덕은 감방에 앉아 여전히 혼잣말로 도와주려고 했어요. 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는 며칠 후 이 이야기가 완전히 뒤바뀔 것이고 아멜리아 카슨이라는 이름이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사건에 등장할 것이라는 걸 몰랐다. 하지만 지금 끔찍한 발견 후 첫 몇 시간 동안에는 아무도 알고 신뢰했던 조용한 소녀 베이비시터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은 오직 덕만 보였다. 두 생명 없는 시체 위에 피로 서 있으면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려는 사람을. 그가 죄가 있는가? 이것은 아직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다.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 저녁이 마을의 삶을 영원히 바꿨고 이 가족을 알던 모든 사람이 오랫동안 레이크뷰 드라이브의 집을 조용히 지나갈 수 없을 것이었다. 하지만 진실은 이제 막 표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곧 페리사운드 주민들은 아이들 방문 뒤에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끔찍한 비밀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경찰들이 덕을 서로 데려가는 동안 진짜 범인은 완전히 다른 쪽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며 자신이 발각될 순간까지의 시간을 세고 있었다. 더글러스 리드가 살인자인지 영웅인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열린 채로 남아 있었지만 곧 새로운 세부 사항들이 떠오를 것이고 이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일어난 일을 다시 보게 만들 것이었다. 때로는 현실이 가장 끔찍한 추측보다도 더 무서우니까. 끔찍한 일들이 어디 멀리서 일어날 때는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뉴스로서, 영화의 한 장면으로서. 하지만 비극이 수천 개의 다른 가족들과 똑같은 평범한 가족을 덮칠 때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 고통스러운 질문이 나타난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바로 여기서, 바로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맥크리디 가족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완전히 평범했다. 엄마인 리아는 지역 클리닉의 간호사로 항상 바쁘고 교대 근무 후 피곤했다. 그녀는 긴 금발머리와 피곤한 눈, 그리고 부엌 테이블에서 아침부터 잊혀진 차가운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었다. 때로는 집에 돌아와서 문 앞에서 의료용 크록스를 벗고 조용히 소녀들의 침실로 가서 모든 것이 괜찮은지 확인했다. 그녀는 동료들에게 자주 말했다. 소녀들이 내가 매일 아침 일어나는 모든 이유예요. 맏딸 에마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종이 위에 구부정하게 앉아 밝은 마커와 구아슈로 무언가를 그리며 몇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녀의 방은 유니콘, 고양이,
성의 그림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전형적인 환상, 전형적인 꿈들. 그녀는 파인애플 피자를 좋아했고 누군가 그것이 이상하다고 말하면 항상 조금 서운해했다. 막내 그레이스는 완전히 달랐다. 활발한 아이로 끊임없이 움직이며 헝클어진 갈색 머리와 숨김없는 관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큰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숨바꼭질을 좋아했고 매번 같은 곳인 어머니의 코트 뒤 옷장에 숨어서 거기서는 아무도 자신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페리사운드에 살았다. 호수 옆 침엽수 숲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캐나다 마을. 모든 사람이 서로를 알고 이름으로는 모르더라도 적어도 얼굴로는 아는 그런 곳이었다. 거기서는 거의 문을 잠그지 않고 보통 이웃들에게 설탕이나 드라이버를 아무 질문 없이 빌릴 수 있었다. 바로 그런 곳에서 안전함을 느낀다. 바로 그래서 맥크리디 가족에게 일어난 비극이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불가능해 보였다. 일하면서도 소녀들을 돌볼 수 있게 하기 위해 리아는 일주일에 3번 17세 아멜리아 카슨이라는 베이비시터를 고용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알고 사랑했고 특히 아이들이 그랬는데 그녀는 항상 즐거웠고 잠자기 전 좋아하는 만화를 한 편 더 보는 것을 거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전거를 타고 와서 뒷문 뒤에 깔끔하게 세워두었고 소녀들이 이미 그녀를 기다리며 즉시 그녀를 자신들의 놀이와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였다. 리아는 친구들에게 여러 번 말했다.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운이 좋다고. 그녀 없이는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저녁에 베이비시터가 늦고 있었고 리아는 걱정하면서도 저녁 근무로 떠났으며 소녀들에게 아멜리아가 곧 올 것이라고 알려줬다. 그녀는 명확한 지시를 내렸다. 낯선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고 혹시 모를 경우를 위해 전화를 켜두라고. 소녀들은 이미 짧은 시간 혼자 있기에 충분히 컸고 마을이 너무 평온해 보여서 특별히 걱정할 일은 없었다. 맥크리디 가족의 집은 이 지역에서 가장 평범해 보였다. 단층에 깔끔하고 리아가 매년 봄에 심는 화단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안쪽도 특별한 것이 없었다. 단순한 가구, 바구니에 깔끔하게 정리된 아이들 장난감,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집에 특유한 약간의 어수선함. 기술로는 최소한만 있는 것 같았다. 뒷문에 동작 감지기 하나, 그게 전부였다. 외부 카메라는 없었는데 그런 조용한 곳에서 누가 카메라를 설치하겠는가? 하지만 바로 이 세부 사항이 나중에 핵심이 될 것이었다. 집은 아늑하고 사랑스럽고 일어날 일에 대해 완전히 무방비했다. 거의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뒷문은 조명이 약했고 소나무 숲으로 이어지는 오솔길로 바로 나갔다. 바로 이 오솔길을 아멜리아가 자주 이용해서 자전거를 세워두었고 바로 여기가 집에 불행이 침입한 그 취약한 지점이 되었다. 사건 불과 몇 주 전에 찍힌 맥크리디 가족 사진들을 보면 비극이 믿을 수 없어 보인다. 여기 그들이 호수에서 피크닉을 하고 여기 에마가 오리들에게 먹이를 주고 그레이스가 잠자리를 잡으려 하고 있다. 여기 그들이 함께 뭔가 자신들만의 그렇게 단순하고 아이다운 것에 웃고 있다. 이 사진들은 평범해 보이고 너무나 정상적이어서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건 어떤 가족이든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절대적으로 어떤 가족이든. 바로 이 생각, 무섭고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이 일어난 일을 알게 된 후 오랫동안 페리사운드 주민들을 떠나지 않았다. 정말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의심스러운 것이 아무것도 없고 미리 경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절대적으로 정상적인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하지만 아직 아무도 가장 중요한 것을 몰랐다. 맥크리디 가족의 세상을 파괴한 사람은 추측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었다. 그리고 카메라, 센서, 기본적인 주의의 부재는 그들의 삶에 침입해서 뭔가 끔찍한 것을 남기고 가기로 결심한 사람의 일을 쉽게 만들어줄 뿐이었다. 곧 수사가 이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할 것이고 아무도 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세부 사항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었다. 완전히 무해해 보였지만 경찰들을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발견으로 이끌 그런 사소한 것들. 하지만 아직 페리사운드는 일어난 일의 규모를 깨닫기 시작했을 뿐이고
맥크리디 가족은 평온의 상징에서 가장 평범한 세상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무서운 예시로 변했다. 이제 수사관들은 누가 어떻게 집에 침입했는지, 아무도 듣지 못한 유일한 조용한 신호, 뒷문 센서의 신호를 지나쳐서 알아내야 했다. 때로는 바로 가장 조용한 세부 사항들이 비극에 관해 이야기할 때 가장 시끄러워지니까 때로는 몇 분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맥크리디 가족의 삶에서 그런 구간은 정확히 6분이었다. 오직 6분이 마지막으로 입증된 생명의 징후를 다른 누군가가 집에 들어온 순간으로부터 분리했다. 이것은 목격자의 증언이 아닌 전자기기들의 건조하고 공정한 숫자들이 확인해준 것이었다. 오후 6시 12분에 리아가 집을 떠나 직장으로 가고 그녀의 출발이 이웃집 감시 카메라에 잡힌다. 그녀가 절대적으로 평온해 보이는 마지막 지점. 다음 중요한 순간은 오후 7시 31분인데 이웃집 초인종이 예상치 못하게 아이의 비명을 기록한다. 한 번의 짧은 소리, 날카롭고 급격한, 놀이가 아니라 웃음도 아니라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비명. 이웃들이 이 소리를 들었지만 빠르게 평범한 아이들의 장난으로 치부했다. 아무도 걱정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이상한 비명 후 정확히 6분 후인 오후 7시 37분에 맥크리디 집 뒷문의 동작 감지기가 작동한다. 이 문은 작은 뒷마당과 숲으로 바로 이어지고 밤에 거의 잠그지 않았다. 보통 센서는 자전거를 타고 오는 베이비시터 아멜리아의 도착을 조용히 기록했다. 하지만 이 저녁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진행되었다. 바로 이 6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고리가 되었다.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 왜 아무도 그 유일한 비명 외에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을까? 누가 이 문을 열었을까? 늦은 베이비시터 아멜리아인가? 아니면 기다리지도 의심하지도 않았던 완전히 다른 누군가인가? 수사관들은 나중에 이 시간점으로 여러 번 돌아가서 이분들을 다시 돌려보며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상상하려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한 가지만 분명했다. 뒷문을 여는 것이 모든 것을 바꾼 그 사건이었다. 바로 그때 조용하고 평화로운 집이 안전한 곳이기를 멈추고 수사 현장으로 변했다. 이 순간의 수사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서 풀리기 시작한다. 오후 7시 37분에 집에 들어온 사람이 범인이었을까? 아니면 불행을 막으려 한 사람이었을까? 아직 경찰도 페리사운드 주민들도 바로 이 6분이 맥크리디 가족의 운명뿐만 아니라 온 마을의 삶을 바꿀 것이라는 걸 몰랐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정상적인 사람이든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침입, 강도, 외부의 범죄자다. 하지만 때로는 명백한 버전들이 사실만 보자마자 즉시 휴지통으로 날아간다. 이번에는 경찰이 침입 가능성을 고려하지도 않았다. 그냥 그런 일이 없었다. 아무도 자물쇠를 따려 하지 않았고 창문을 깨지 않았고 지하실을 통해 몰래 들어오지 않았다. 이 생각이 훨씬 더 무섭다. 그 치명적인 순간들에 맥크리디 집에 있었던 사람은 알고 있던 누군가, 신뢰했던 누군가였다는 뜻이다. 현장에 범죄 수사관들이 빠르게 도착했다. 그들의 임무는 조용히, 체계적으로 감정 없이 그 6분의 끔찍한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될 모든 사소한 것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맥크리디 집은 노란 경찰 테이프로 깔끔하게 차단되었고 이제 하얀 옷과 고무장갑을 낀 사람들이 모든 구석을 주의 깊게 살펴봤다. 그들의 결론은 단순하고 명확했다. 강제 침입의 흔적이 없다. 정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고 창문들은 온전하고 안쪽에서 단단히 잠겨 있었다. 수사가 집중하는 유일한 지점은 뒷문이었다. 바로 이 문이 열려 있었고 바로 여기를 통해 누군가가 오후 7시 37분에 집에 들어왔다. 센서가 이 순간을 명확히 기록했다. 범인은 문을 부수지도 자물쇠를 손상시키지도 유리를 깨지도 않았다. 그는 그냥 들어왔다. 마치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마치 그곳에서 환영받는 것처럼. 경찰들은 뒷현관 근처에 서서 숲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좁은 길을 비추는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을 바라봤다. 이 길은
소녀들과 그들의 상주 베이비시터 아멜리아에게 친숙했다. 보통 아멜리아는 자전거를 타고 여기 와서 현관에 세워두고 소녀들이 문을 열어주면 집에 들어갔다. 항상 그랬다. 하지만 오늘 저녁에는 그녀가 늦고 있었다. 그리고 베이비시터가 어디에도 없었지만 논리적으로는 바로 친숙한 누군가가 문 앞에 있을 수 있었고 쉽게 안으로 들여보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집안의 부엌과 현관에서 범죄 수사관들은 격투나 소란의 흔적을 전혀 찾지 못했다. 모든 것이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저녁 식사 후 접시들이 조용히 싱크대에 있었고 아이들 그림들이 테이블에 놓여 있었고 물건들이 제자리에 있었다. 이것은 아이들 방에서 발견된 악몽과 강하게 불협화음을 이뤘다. 모든 나쁜 일이 갑자기 빠르게 방어나 저항의 기회 없이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이었다. 수사관들은 이해했다. 범인은 평온하게, 자신 있게, 아마도 미소까지 지으며 들어왔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고 긴장하지 않았다. 그는 여기서 자기 사람이었다. 아니면 최소한 그렇게 보였다. 경찰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은 덕 리드였다. 바로 그 현장에서 발견된 이웃. 바로 그가 소녀들 방에서 온몸이 피투성이로 서서 한 가지만 반복하고 있었다.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의 말은 경찰관들이 본 것을 배경으로 하면 설득력이 없었다. 그들이 집과 부지를 조사하는 동안 경찰서에서는 이미 덕을 신문하여 그가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하려 하지 않는 그 몇 분 동안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 했다. 질문들이 점점 많아졌지만 명확함은 더해지지 않았다. 문이 손상되지 않았다면 덕이 어떻게 안에 있었을까? 그가 문을 부수지 않았다면 그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거나 소녀들이 그에게 문을 열어준 것이다. 하지만 왜 바로 그에게? 베이비시터가 아직 오지 않고 리아가 일하러 간 그런 순간에 그는 친숙한 사람이었고 이웃이었고 가족의 친구였으며 전에도 그를 신뢰했었다. 아이들은 친숙한 얼굴을 보고 충분히 스스로 그에게 문을 열어줄 수 있었다. 이것은 수사관들을 다시 덕에게로 돌아가게 했다. 그는 우울하고 당황하고 무서워 보였지만 바로 그렇게 때로는 뭔가 끔찍한 일을 막 저지르고 이제 그것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보인다. 경찰들은 명백한 것을 무시할 수 없었다. 비극 현장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합리적인 설명의 절대적 부재. 하지만 수사관들은 다른 것도 이해했다. 성급하게 고발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다. 아직 그의 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단지 의혹만 있었다. 그리고 의혹은 아직 판결이 아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야 하고 더 넓게 봐야 하고 침입 없이 이 집에 들어올 수 있었던 모든 사람, 문을 미소와 신뢰로 열어줄 정도로 가까웠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연구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바로 이 순간 의혹이 덕 주위의 고리를 점점 더 조이고 있을 때 지평선에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직 아무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던 인물. 하지만 그것은 나중의 일이었다. 그리고 지금 경찰은 한 가지 단순한 사실 앞에 서 있었다. 범인은 문을 부수지 않았다. 그에게 문을 열어줬거나 그가 스스로 열쇠를 가지고 들어갔다. 그리고 이 사실은 직접적으로 안에서 발견된 사람, 더글러스 리드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제 수사관들은 그의 손에 묻은 피가 죄의 증거인지 아니면 도움을 주려는 절망적인 시도였는지 이해해야 했다. 이 얇은 경계가 앞으로의 수사 진행을 결정할 것이었다. 침입이 배제되고 용의자의 범위가 급격히 좁혀졌을 때 수사의 시선은 다시 바로 그곳, 방에서 잔혹한 범죄 이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 옆에서 발견된 유일한 사람에게 떨어졌다. 덕 리드. 바로 그의 말과 행동이 지금 그를 이 비극의 첫 번째 인물로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는 이미 그가 이것을 저질렀을 수 있는지가 아니라 왜 그랬는지였다. 덕 또는 공식적으로 더글러스 리드는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41살이었고 지역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했으며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견고한 명성을 가지고 있었다.
자주 미소를 지었고 항상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웃들은 주말에 떠나야 할 때 그에게 집 열쇠를 맡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외견상으로는 작은 마을의 전형적인 캐나다 이웃이었다. 낡은 청바지, 작업용 부츠, 육체 노동에 익숙한 사람의 약간 피곤한 얼굴, 공영에 처했을 때 첫 번째로 도움을 주러 달려올 사람이 바로 이렇게 생겨야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 바로 그가 수사관들 앞에 서서 끔찍한 사건의 흔적으로 완전히 덮여 있었다. 신문에서 덕은 중언부언하며 말했고 같은 것을 반복했으며 마치 자신의 말을 스스로에게 확신시키려는 것 같았다. 집에 있었는데 이상한 소음을 들었어요. 비명 같은 것을. 처음에는 아이들이 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소리가 더 커졌어요.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뒷문이 열려 있었고 들어가서 소녀들을 불렀는데 그때 뭔가 뒤에서 저를 쳤어요. 그 다음은 잘 기억나지 않아요. 정신을 차렸을 때 주위에 피가 있었고 모든 것이 안개 속 같았어요. 도와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의 옷은 완전히 피로 더러워져 있었다. 범죄 수사관들은 이것이 소녀들의 피라고 확인했고 단순한 방울이 아니라 바로 튀김이었다. 마치 덕이 그 끔찍한 순간에 옆에 있었던 것처럼. 하지만 경찰은 그를 때렸다고 하는 무기나 그것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방에서는 그와 피해자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의 이야기는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었던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하려는 어색한 시도처럼 보였다. 수사관들은 명백한 사실들을 무시할 수 없었다. 덕이 진실을 말하고 있고 집에 다른 누군가가 있어서 그를 공격하고 눈에 띄지 않게 사라졌거나 아니면 바로 그가 그 범인이고 자신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도움을 주려는 영웅의 역할을 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의혹에도 불구하고 수사부는 현재 한 명의 주요 용의자를 가지고 있었다. 더글러스 리드. 그리고 그의 말이 진실해 보였지만 사실들은 완고하게 그에게 불리하게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그의 죄에 대한 최종적인 증거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분명하지 않았던 이야기는 간격을 의심을 남겨두었고 수사관들로 하여금 더 멀리 보고 그림자에 숨어서 아직 눈에 띄지 않는 채로 있는 그 다른 누군가를 찾게 만들었다. 바로 이 불확실성. 단순하고 명백한 이웃이 그냥 미쳤다는 버전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다는 이 미묘한 암시가 수사로 하여금 단순하고 명백한 것에 멈추지 않게 했다. 곧 경찰은 이 사건의 새로운 페이지들을 열고 그들을 초기 버전의 한계를 훨씬 넘어서게 할 세부 사항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었다. 수사의 의혹이 이미 거의 이해할 수 있는 그림으로 형성되었을 때 실험실이 예상치 못하게 그들에게 뭔가 이상한 것을 제시했다. 모순적이고 전체적인 논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그렇다. 덕의 옷에는 정말로 피해자들의 피가 있었다. 방울이 아니라 튀김으로 비극의 순간에 소녀들 옆에 직접 있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정말로 이 범죄를 저질렀을 수 있었는지 의문을 갖게 만드는 다른 무언가가 나타났다. 덕의 법의학적 검사에서 심각한 뇌진탕이 밝혀졌다. 의사는 단호했다. 덕이 머리에 받은 타격은 정말로 단기간에 의식 잃음을 초래할 수 있었다. 더욱이 뒤통수에서 혈종이 발견되었는데 분명히 새 것이었고 그의 증언과 완전히 일치했다. 결국 뒤에서의 공격에 대한 덕의 이야기가 완전한 지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의학적 확인을 받았다. 수사관들은 덕의 저녁 시간을 분단위로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오후 7시 15분까지 그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고 있었고 이는 동료들의 증언뿐만 아니라 정비소 자체의 감시 카메라 기록으로도 확인되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들렀는데 이는 단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고 가장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바로 그때 맥크리디 집 근처에 있게 되었다. 이것이 그에 대한 모든 의혹을 없애지는 못했지만 단순하고 냉혈한 살인자라는 버전을 극도로 논란의 여지가 있게 만들었다. 이제 수사는 막다른 골목에 있었다. 한편으로는 피와 덕이 범죄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 그에게 불리한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알리바이, 의학적 데이터, 사건들의 논리가 완전히 반대를 말하고 있었다.
덕은 충분히 상황의 희생자이자 아마도 심지어 도움을 주려 한 영웅일 수 있었다. 다틴 원이 생겼다. 수사관들은 덕을 용의자 목록에서 완전히 제외할 수 없었지만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그를 고발할 수도 없었다. 그의 삶, 그의 과거, 관계와 가능한 동기를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생겼다. 그의 평범하고 선량한 이웃이라는 이미지 뒤에 무엇이 숨어 있을 수 있는지 어른들과 아이들 모두가 신뢰했던 그 이미지 뒤에서 이해해야 했다. 바로 그런 겉보기에는 단순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속에 때로는 가장 어두운 비밀들이 숨어 있으니까 때로는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분명해 보이고 사람을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그의 죄를 이해하기에 충분한 것 같다. 하지만 덕 리드의 사건은 전혀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다. 경찰은 말 그대로 가장 중요한 것에 부재에 부딪혔다. 동기. 그리고 동기 없이는 가장 명백한 버전조차 눈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한다. 수사는 덕의 삶을 주에 깊게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의 재정, 개인적 관계,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가능한 갈등들, 그리고 그들이 더 깊이 파고들수록 그에게 그런 범죄를 저질 이유가 단순히 없다는 것이 더 분명해졌다. 빚도, 차용증도, 재정적 문제도 없었다. 덕은 조용히 살았고 안정적인 급여를 받았으며 의심스러운 일에 연루된 적이 없었다. 도박을 하지도 않았고 알코올이나 금지된 물질에 의존하지도 않았다. 이웃들과의 관계는 고르고 심지어 우호적이었다. 아무도 그가 목소리를 높이거나 공격성을 보인 것을 기억할 수 없었다. 개인적인 삶에 관해서도 의심스러운 것이 없었다. 독신이고 혼자 살며 때때로 여성들과 만나지만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진지한 관계는 없었다. 자동차 정비소의 동료들은 그를 독점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어떤 상황에서든 의지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고 책임감 있는 동료라고 불렀다. 수사관들은 덕의 심리적 프로필에도 의존했다. 심리학자들이 확인했다. 그는 그런 잔혹한 범죄를 저질 수 있는 사람의 이미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 덕에게는 공격적 행동의 이력이 없었고 전과가 없었고 심지어 사소한 행정 위반도 없었다. 차분하고 균형 잡혔고 항상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폭발해서 그렇게 무시무시한 일을 저질 수 있을까? 비극의 순간에 그의 직접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증거들과 범죄를 저질 이유의 완전한 부재 사이에 이 완전한 대립이 수색의 진짜 막다른 골목이 되었다. 범죄를 저질렀던 단 하나의 이유도 없었던 사람을 어떻게 고발할 수 있을까? 하지만 수사관들은 한 가지를 알고 있었다. 사건에서 그런 막다른 골목이 생기면 더 깊이 파고들고 전에는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곳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 수사의 진행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되는 증거나 세부 사항이 필요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증거가 아주 곧 발견되었다. 때로는 사건을 완전히 뒤집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의 명확하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뿐이다. 그리고 덕 리드의 이야기에서 바로 실험실이 사건이 완전히 방향을 바꾼 장소가 되었다. 모든 것이 결정된 것 같았고 모든 것이 덕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수사관들의 책상에 익숙한 버전을 완전히 깨뜨리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담긴 보고서가 놓일 때까지였다. 실험실 전문가들은 덕의 손과 손톱 밑에서 피해자들의 DNA 흔적을 조금도 찾지 못했다. 그의 옷에는 피가 있었다. 그렇다. 하지만 손톱 밑과 피부에는 아무것도. 그가 공격을 저질렀다면 이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격투나 저항에 참여하는 어떤 사람이든 불가피하게 자신에게 흔적을 남긴다. 여기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 수사관들은 처음에 믿지 않았고 뭔가 실수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여 데이터를 재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반복 분석도 같은 결과를 보여줬다. 깨끗했다. 게다가 범죄 수사관들은 덕의 옷에 있는 피얼룩의 위치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제공했다. 그들은 명확히 발표했다. 이 얼룩들은 수동적 존재의 결과입니다. 그가 옆에 있었지만 행위 자체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을 때만
그의 옷에 그런 식으로 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덕이 공격하지 않았고 싸우지 않았고 누군가의 타격이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 하지 않았다는 확인이었다. 그는 거기 있었지만 살인자가 아닌 관찰자나 공격의 희생자일 뿐이었다. 얼마 전까지 덕에게 공식적으로 혐의를 제기할 준비가 되어 있던 수사관들은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전문가들의 결론은 단호했다. 덕 리드는 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모든 물리적 증거를 고려할 때 그는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 수 없었다. 수사는 이전에 명백해 보였던 모든 것을 파괴한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다. 덕이 아니라면 누구인가? 이 질문이 공중에 떠돌며 불확실성의 진공을 만들어냈다. 이제 수사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다시 검토해야 했다. 그들은 어디선가 실수를 했고 아마도 전혀 눈에 띄지 않는 중요한 세부 사항을 놓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지금 수사가 새로운 출발을 했고 경찰은 집에 접근할 수 있었고 자유롭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연구에 다시 몰두해야 했다. 그리고 덕 리드에게서 모든 의혹이 제거되었지만 앞에는 아직 많은 일이 있었다. 수사관들은 한 가지를 알고 있었다. 진짜 범인은 여전히 어디선가 근처에 남아있고 이제 그들은 완전히 다른 접근과 손에 있는 새로운 정보로 처음부터 수색을 시작해야 했다. 덕 리드가 경찰이 그토록 오랫동안 폭로하려 했던 바로 그 사람일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을 때 수사관들은 급격히 시선을 옮겼다. 그들은 개성에 집중하는 것을 멈추고 차갑고 공정한 증거의 세계로 전환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의 이전까지 그들의 주위에서 완전히 눈에 띄지 않았던 세 번째 사람의 존재를 가리키며 전체 사건을 뒤집은 세부 사항들이 나타났다. 범죄 현장에서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수사관들은 이전에 그들의 주위에서 벗어났던 것을 발견했다. 표면에 깊은 움푹 들어간 자국이 있는 금속병. 전문가들은 단호했다. 바로 이 병이 덕 리드의 머리를 친 무기로 사용되었다. 의학적 결론이 명확히 확인했다. 타격의 성격과 힘이 리드의 뒤통수에서 발견된 손상과 완전히 일치했다. 결국 그가 주장한 대로 정말로 기절시켰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누가 이 타격을 가했을 수 있었을까?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은 칼이었다. 이것이 방의 벽에 끔찍한 흔적을 남긴 바로 그 무기였다. 이때까지 경찰은 정확히 누가 이 칼을 손에 들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범죄 수사관들이 운이 좋았다. 그들은 칼자루에서 부분적인 지문을 발견했다. 그것은 약하고 거의 구별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충분했다. 이것은 덕의 지문이 아니었고 확실히 소녀들 중 누구의 것도 아니었다. 그 말은 칼을 그토록 오랫동안 찾았던 바로 그 정체불명의 세 번째 사람이 쥐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의 존재에 대한 생각을 최종적으로 굳힌 마지막 증거가 맥크리디 집 뒷문에서 발견되었다. 전문가들은 거기서 자전거 프레임에 사용되는 타입과 일치하는 신선한 페인트의 작은 입자들을 찾았다. 입자들은 우연적이기에는 너무 신선했고 무시하기에는 너무 명백했다. 누군가 최근에 아마도 말 그대로 그 저녁에 자신의 자전거를 이 문에 기댔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덕 리드가 아니었다. 그는 이웃집 마당을 통해 자신의 부지에서 걸어서 왔고 자전거를 사용한 적이 없었다. 이제 수사에는 새로운 인물의 명확한 이미지가 있었다. 지금까지 절대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바로 그 유령. 자전거를 타고 와서 뒷문을 통해 조용히 들어가서 칼을 쥐고 금속 병을 사용해서 자신의 범죄의 첫 번째 목격자를 기절시킨 사람. 하지만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 이 자전거가 누구의 것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사람이 소녀들이 의심 없이 들여보낼 정도로 가족에게 가까웠을까? 이 질문들이 수사를 맨 처음 지점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초기 데이터로. 이전에 경찰이 이웃의 죄를 확신했다면 이제는 진짜 범인이 평범하고 친숙한 사람의 이미지 뒤에 교묘하게 숨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수사는 다시 온 길을 걸어가야 했고 단계별로 맥크리디 가족의 가까운 주변에 있었고
비극의 저녁에 문 앞에 조용히 나타날 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했다. 그들은 한 가지만 확신했다. 이 사람은 소녀들이 알고 신뢰했던 사람이었다. 이제 수사관들의 임무는 명확했다. 자전거를 탄 그 유령, 칼의 유일한 지문을 남기고 문에 페인트 흔적을 남긴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내는 것. 바로 그를 향해 이제 새로운 사냥이 시작되었고 경찰은 이 추적이 곧 그들을 완전히 예상치 못한 전환으로 이끌 것이라고 느꼈다. 때로는 주요 용의자가 처음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된다. 지금까지 맥크리디 가족의 베이비시터인 아멜리아 카스는 이 사건에서 단지 스쳐 지나가며 언급되었을 뿐이었다. 그녀에 대해서는 스치는 정도로 기억되었다. 소녀들을 돌봐야 했지만 늦었던 사람. 하지만 새로운 증거들이 나타난 후 그녀의 이름이 갑자기 수사의 중심에 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 이름이 이제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졌다. 아멜리아 카슨, 17세 소녀는 맥크리디 가족에서 거의 1년간 베이비시터로 일했다. 그녀는 이웃들과 리아의 동료들이 신뢰하는 그런 10대 중 하나였다. 그녀를 놀이터에서나 호수가에서 소녀들과 함께 산책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고 그녀는 조용하고 깔끔하고 매우 책임감이 있었다. 그녀의 자전거, 밝게 칠해져서 눈에 띄는 것이 그녀의 변함없는 동반자였다. 그리고 바로 그것의 흔적이 페인트 입자 형태로 이제 맥크리디 집 뒷문에서 발견되었다. 이것이 우연일까? 경찰은 즉시 아멜리아를 더 철저히 확인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단계는 칼의 지문이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지문은 결과를 주지 않았다. 소녀에게는 이전에 기록된 법 위반이 없었다. 하지만 수사는 이것이 안심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로 경계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그녀와 연락을 시도했을 때 아멜리아가 말 그대로 사라졌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녀의 전화는 꺼져 있었으며 그녀의 부모와 친구들은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 이것은 항상 연락이 되었고 이전에 걱정할 이유를 준 적이 없었던 소녀에게는 극도로 이상한 일이었다. 그리고 그때 또 다른 이상한 사실이 떠올랐다. 아멜리아의 은행 계좌를 확인한 결과 수사관들은 리아 맥크리디로부터 오는 정기적인 입금을 발견했다. 금액은 소소했다. 한 달에 $150뿐이었지만 그것은 비밀리에 비공식적으로 송금되었다. 곧 이것이 리아가 아멜리아에게 정기적으로 지불한 베이비시터 서비스 비용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리아는 이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사의 맥락에서 이 입금들은 이미 그렇게 무해해 보이지 않았다. 이제 아멜리아가 집에 정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고 가족의 생활 일정을 알았으며 아마도 여분의 열쇠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리고 그녀의 갑작스러운 실종은 그녀의 이름에 또 다른 큰 빨간 표시가 되었다. 곧 경찰은 공식적으로 아멜리아 카슨을 수사에 관심이 있는 인물로 수배령을 내렸다. 그녀의 이름이 처음으로 지역 텔레비전에서 언급되었고 뉴스에 퍼졌으며 페리 사운드 주민들에게 당황과 불안을 불러일으켰다. 아무도 이 조용하고 차분한 소녀가 그렇게 끔찍한 일에 연루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이제 수사관들은 이해했다.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거나 아니면 이야기가 다시 급격한 전환을 하여 그들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아멜리아 카슨이 주요 용의자가 되었고 바로 그녀의 얼굴을 이제 온 지역에서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실종과 맥크리디 가족에 대한 친밀함이 경찰로 하여금 완전히 새로운 버전의 프리즘을 통해 전체 사건을 다시 검토하게 만들었다. 때로는 사람의 과거에 언뜻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숨어 있다. 그리고 아멜리아 카슨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이었다. 전에 아무도 보지 못했거나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어두운 페이지들을 자신 안에 숨기고 있는 그녀의 전기에 단순하고 간단한 사실들이 아멜리아의 지인들 중 아무도 의심조차 하지 못했던 세계로의 문을 열었다. 미완성, 고통, 그리고 아마도 질투로 가득한 세계. 아멜리아는 후견인에게 양육되었는데 엄격하고 그리 감정적이지 않은 사람이었고 그에게는 또 다른 피후견인 아멜리아의 여동생으로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는 소녀가 있었다.
이 여동생은 끊임없는 관심, 보살핌, 사랑을 필요로 했고 이것은 아멜리아를 자주 그늘에 뒷전에 남겨두었다. 아마도 바로 그때 아멜리아의 마음에 그 씁쓸한 감정이 싹 텄을 것이다. 자신이 박탈당한 관심과 애정, 보살핌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질투, 아멜리아가 심리학자와 정기적인 상담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다. 그녀 주변에 아무도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칭찬할 만한 일로 여겼다. 소녀가 자신의 청소년기 문제들을 해결하려 한다고. 하지만 경찰이 그녀의 의료 데이터를 조사했을 때 상황이 단순한 청소년기 불안보다 훨씬 심각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의사는 그녀의 차트에 혼합, 해리 우울 장애를 기록했는데 정기적인 공격성과 설명할 수 없는 분노의 폭발이 동반되었다. 바로 이 정보가 아멜리아에 대한 수사관들의 시각을 완전히 바꿨다. 이제 소녀의 실종은 완전히 다른 색조를 띠게 되었다. 이것은 이미 우연히 의혹을 받게 된 단순한 베이비시터가 아니라 심각한 심리적 문제와 강력한 동기를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 사랑받고 행복한 다른 아이들에 대한 바로 그 병적인 질투. 아멜리아는 단순히 수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기를 멈췄다. 이제 그녀의 수색은 특별한 긴급성을 띠게 되었는데 경찰이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의 실종 뒤에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실제 위협이 숨어 있었다. 만약 아멜리아가 정말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면 그녀가 더욱 끔찍한 무언가를 저지르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그녀를 찾아야 했다. 때로는 수사가 급격히 방향을 바꾼다. 이론과 증거에서 적극적인 행동으로. 바로 이런 일이 경찰이 아멜리아 카슨의 물리적 수색을 시작했을 때 일어났다. 수색은 조용하고 긴장되었으며 걸음마다 형사들은 페리사운드 주민들의 코 밑에 말 그대로 바로 옆에 숨어있던 끔찍한 진실의 폭로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꼈다. 2018년 5월 29일 경찰은 첫 번째 실질적인 단서를 얻었다. 맥크리디 집에서 4km 떨어진 곳 숲 깊숙이 들어가는 길에서 배낭을 찾았다. 배낭은 관목 사이에 무관심하게 던져져 있었는데 마치 가능한 한 빨리 그것을 없애고 싶어 한 것 같았다. 수사관들이 조심스럽게 그것을 열었을 때 즉시 표백제의 강한 냄새가 다른 더 불쾌한 것과 섞여서 나왔다. 안에는 파자마가 있었다. 단순하고 10대용이며 밝은 그림이 있었지만 표백제조차 완전히 숨길 수 없었던 얼룩들로 덮여 있었다. 전문가들은 의심하지 않았다. 파자매는 바로 숨기려 했던 그 흔적들이 있었고 이제 이 얼룩들이 수사의 가장 끔찍한 의혹을 확인해주는 말없는 증인이 되었다. 이제 경찰은 확실히 알았다. 아멜리아가 최근에 여기 있었고 그녀는 빠르게 움직이며 자신의 체류 흔적을 모두 파괴하려 했다. 배낭이 발견된 곳에서부터 경찰들은 체계적으로 숲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모든 미터를 철저히 확인했고 관목의 모든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형사들을 멈춰서서 긴장하게 만들었다. 지역 주민 중 한 명이 아이들이 여러 해 전에 지은 낡고 거의 잊혀진 나무 위의 오두막을 기억해냈다. 이제 이 장소는 나무 우거진 면류관들 사이에 거의 완전히 숨어 있었고 거의 보이지 않는 오솔길로만 갈 수 있었다. 경찰들은 즉시 그곳으로 향했고 뭔가 중요한 것의 경계에 있다고 느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소음을 내지 않으려 했으며 아멜리아가 숨어 있을 수 있는 곳에 걸음걸음 가까워졌다. 오두막은 예상치 못하게 나타났고 말 그대로 마지막 순간에 발견되었다. 나무 위 높이, 가지와 잎이들 사이에 거의 보이지 않게 그것은 비어있고 버려진 것 같았다. 하지만 주변에 흐르는 정적은 너무 의심스러웠다. 형사들은 조심스럽게 위로 올라갔고 저항에 완전히 준비되어 있었다. 하지만 저항은 없었다. 2018년 5월 30일 아멜리아 카슨이 체포되었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마치 경찰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눈물도, 비명도, 저항도 없었다. 오직 어떤 말보다도 많은 것을 말해주는 피곤한 시선만 있었다. 아멜리아가 이미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결정했고 이제 단지 누군가 그녀를 데리러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의 체포는 긴 수색과 수사의 엄청난 작업에 절정이 되었다.
이제 경찰은 바로 그녀가 이 모든 끔찍한 이야기의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가 있었다. 그 끔찍한 저녁에 맥크리디 집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신뢰받던 소녀가 작은 마을을 뒤흔든 비극의 원인이 되었는지 알아내는 것. 이제 진실이 드러날 순간까지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때로는 수사가 긴 대화와 자백이 아니라 어떤 말보다도 크게 말하는 말없는 증거들로 끝난다. 경찰이 아멜리아 카슨을 체포했을 때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비어있고 차가웠으며 경찰들은 자백을 전혀 기다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하지만 곧 이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녀와 함께 있던 물건들이 그녀를 대신해서 말하고 있었다. 수사관들이 처음 알아챈 것은 오두막 아래 나무 줄기에 깔끔하게 기대어 있던 스케이트보드였다. 스케이트보드는 얼룩투성이었는데 그것들이 스스로를 말해주었다. 전문가들은 빠르게 확인했다. 그 위에 맥크리디 집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하는 피의 흔적이 있었다. 이 증거는 이미 거의 판결과 같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스케이트보드 옆에는 노트가 놓여 있었다. 단순하고 청소년용이며 표지에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하지만 안은 전혀 그렇게 무해하지 않았다. 수사관들이 페이지들을 넘겨보고 얼어붙었다. 혼란스러운 기록들과 그림들 사이에 그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줄들이 있었다. 이중 웃음. 이 짧고 거의 무죄해 보이는 문구가 이제 완전히 무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최종적인 점은 칼자루에서 나온 지문 확인이었다. 이때까지 이것은 단지 정체불명의 무명의 흔적이었다. 이제는 아멜리아의 지문과 비교한 후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완전한 일치. 지문은 그녀의 것이었고 이제 그녀의 죄가 이론이 아니라 차갑고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누가? 라는 질문은 더 이상 수사 앞에 서 있지 않았다. 직접적인 증거들이 최종적으로 증명했다. 바로 아멜리아 카슨이 범죄 도구를 손에 들고 있었고 바로 그녀가 스케이트보드와 칼에 자신의 흔적을 남겼다. 바로 그녀가 피로 더러워진 파자마를 벗어던지고 표백제로 흔적을 파괴하려 했다. 그녀의 연루에 대한 질문은 영원히 닫혔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한 질문에 대한 답 뒤에 즉시 다른, 훨씬 더 고통스럽고 복잡한 질문이 생긴다는 것을 완벽히 이해했다. 왜? 라는 질문. 모든 사람이 차분하고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다고 여겼던 소녀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무엇이 그녀를 이 끔찍한 범죄로 몰고 갔을까? 이제 경찰에게는 가장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동기를 파악하고 전에 보였던 것보다 전혀 단순하지 않았던 그녀의 세계를 더 깊이 들여다보는 것. 수사의 다음 단계는 가장 어둡고 불안한 것이 될 것을 약속했지만 바로 그것이 아멜리아 카슨의 비밀을 최종적으로 밝히고 이 음울한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어야 했다. 이런 이야기에서는 대개 모든 사람이 자백을, 일어난 일을 설명할 명확한 말들을 기다린다. 하지만 아멜리아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그녀 대신 짧은 문구들, 그림들, 이상한 메모들로 덮인 그녀의 노트 페이지들이 말했다. 바로 그 안에서 수사관들은 마침내 모든 것을 이해하는 열쇠를 찾았다. 예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무서운 설명을. 페이지 중 하나에서 아멜리아는 오직 두 단어를 썼다. 이중 웃음. 이 두 단순한 단어가 그녀의 내면 세계로의 문이 되었는데 그곳에서 평범한 아이들의 목소리가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변했다. 그녀에게 통제할 수 없는 분노와 공격성의 발작을 일으키는 고통스러운 반가쇠로 노트와 아멜리아 자신을 연구한 정신과 전문가들이 확인했다. 이 말들은 단순한 우연한 기록이 아니라 명확히 공식화된 관념화, 그녀를 날마다 쫓아다니는 강박적 생각이었다. 정신과 의사들의 보고서에서 아멜리아가 자신이 돌봐야 했던 소녀들에 대해 깊은 병적 질투를 경험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매번 그들의 웃음을 듣고 그들의 기쁨을 볼 때마다 그녀 안에서 깊은 원망, 분노, 증오가 깨어났다. 그녀의 의식에서 모든 행복한 목소리들이 자신은 결코 관심의 중심이 되지 못했고
항상 옆으로 밀려나서 다른 누군가를 선호했다는 고통스러운 상기로 변했다. 정신과 의사들은 이것을 웃는 목소리들을 지우는 병적 관념화라고 불렀는데 이는 전문가들에게조차 무섭게 들렸다. 아멜리아의 노트에는 다른 불안한 기록들도 있었다. 왜 그들은 행복하고 나는 아닐까? zrenia. 그들은 그럴 자격이 없어.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목소리들을 지워버려. 바로 이 기록들이 모든 사람이 절대적으로 정상이라고 여겼던 청소년의 손으로 쓰인 것들이 이제 완전히 무서워 보였다. 그녀의 행동의 동기가 특정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 증오가 전혀 아니라 그녀의 의식을 평범한 아이들의 기쁨이 참을 수 없는 위협으로 인식되는 전쟁터로 만든 깊이 뿌리박힌 정신장애였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아멜리아 자신도 자신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고 이것이 상황을 더욱 비극적이고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행동은 일반적인 논리에 따르지 않았고 오직 그녀가 자신 안에 만든 고통스럽게 왜곡된 현실에 의해서만 지배되었다. 이제 수사관들이 그녀의 동기의 진정한 본질을 알게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의 그림이 마침내 무서운 명확함을 얻었다. 이제 범죄가 왜 그렇게 잔혹하고 비합리적이었는지 분명했다. 아멜리아의 정신장애가 그녀의 행동을 완전히 지배했고 완전히 무죄한 사람들을 처벌받을 만한 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바로 이 동기가 이제 수사에 의해 공식적으로 기록되었다. 아멜리아 카스는 어떤 개인적 증오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현실 인식을 완전히 왜곡시킨 질병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 바로 이 결론이 수사로 하여금 수사의 최종 지점으로 더 나아가게 만들었다. 이제 마지막이자 결정적인 단계가 남았다. 정신과 의사들과 법원의 공식적인 결론으로 아멜리아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했다. 어떤 수수께끼든 조만간 자신의 설명을 받아야 한다. 이제 마침내 경찰은 그 끔찍한 전역의 사건들을 분 단위로, 초 단위로 복원할 수 있었고 이전에는 우연적이거나 설명할 수 없어 보였던 모든 사실들을 하나로 연결했다. 침입의 부재, 덩리드의 뇌진탕, 심지어 그 아이들의 숨바꼭질 놀이까지도 이제 모든 것이 일어난 일의 명확하고 무자비한 그림에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했다. 그래서 2018년 5월 23일 오후 6시 12분에 리아 맥크리디가 집을 떠나 직장으로 향했고 딸들 에마와 그레이스를 혼자 남겨두었다. 아멜리아 카스는 나중에 와야 했지만 그 저녁에 베이비시터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녀는 뒷문을 통해 들어갔는데 소녀들이 그녀를 알고 있어서 조용히 안에서 열어주었다. 아멜리아는 그들에게 익숙하고 안전한 사람이었다. 그들의 의식에서는 아무것도 불행을 예고하지 않았다. 아멜리아는 소녀들이 놀고 있는 동안 집에서 조용히 머물며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다. 그녀는 그들이 좋아하는 놀이인 숨바꼭질을 시작할 순간을 기다렸다. 소녀들이 숨으러 뛰어가자마자 아멜리아는 행동에 나섰다. 왜 하필 이 놀이였을까? 그것이 그녀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을, 자신이 끊임없이 그늘에 남겨지고 잊혀지고 찾지 않았던 그 고통스러운 과거를 상기시켰기 때문이다. 에마와 그레이스가 웃으며 서로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 아멜리아는 더 이상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다. 그들의 행복한 목소리의 소리가 그녀의 정신을 최종적으로 무너뜨린 방가쇠가 되었다. 오후 7시 31분에 이웃집 초인종이 날카로운 비명, 처음에는 평범한 아이들의 장난으로 받아들여진 울음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아이의 비명이 아니었다. 이것은 아멜리아가 공격한 순간이었다. 혼돈과 무질서, 벽에 남은 칼의 흔적과 번진 구아슈, 이 모든 것이 순간적인 분노와 공격성의 폭발의 증인들이었다. 아멜리아는 이미 자제력을 잃었고 현실과의 연결을 완전히 상실했다. 오후 7시 37분에 뒷문이 다시 열렸다. 이것은 이상한 소리들을 듣고 모든 것이 괜찮은지 확인하기로 결심한 덕 리드였다. 그는 집에 들어가 즉시 격투 소리가 들리는 아이들 방으로 향했다. 이 순간에 아멜리아는 그의 발걸음을 듣고 방문 뒤에 숨었고 덕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 금속병으로 그의 머리를 강하게 쳤다.
타격이 강했고 그는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아멜리아는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빠르게 피로 더러워진 옷을 벗고 갈아입고 스케이트보드를 집어들고 같은 뒷문을 통해 숲으로 달아났다. 문에는 그녀가 전에 자주 사용했던 자전거의 페인트 흔적이 남았고 이제 이 흔적들이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 급히 도망치며 그녀는 표백제로 처리한 파자마가 든 배낭을 관목에 버리고 물건들을 없애려 했고 오래된 나무 위 아이들 오두막에 숨었다. 이 순서가 이전에 이상해 보였던 모든 사실들을 완전히 설명했다. 왜 침입 흔적이 없었는지, 소녀들이 자신들의 베이비시터를 신뢰하며 스스로 문을 열어주었다. 왜 덕 리드에게 뇌진탕과 옷에 피가 있었지만 손에는 격투 흔적이 없었는지, 그는 누가 자신을 쳤는지 이해할 시간조차 없었다. 왜 하필 숨바꼭질 놀이가 치명적인 순간이 되었는지, 그것이 아멜리아가 대처할 수 없었던 병적 질투와 분노의 메커니즘을 작동시켰기 때문이다. 이제 모든 세부 사항과 사실들이 하나의 논리적인 사건의 연쇄로 조합되었고 수사가 최종적으로 원을 닫았다. 모든 수수께끼가 자신의 설명을 받았고 경찰은 확신을 가지고 범죄의 그림이 완전히 복원되었다고 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건들의 순서가 더 이상 의문을 일으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단계가 남았다. 법원으로 평범한 아이들의 놀이를 끔찍한 비극으로 만든 정신을 가진 아멜리아 카슨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했다. 바로 거기서 법정에서 페리사운드 전체에게 음울한 교훈이 된 이 이야기가 완료되어야 했다. 모든 것을 듣고 본 후 사람들은 엄중한 판결을 기다렸다. 다른 선택지가 있을 수 없는 것 같았다. 이 범죄는 너무 끔찍했고 작은 마을에게 이 비극은 너무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2019년 2월 14일 온타리오 법원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 된 결정을 내렸다. 아멜리아 카슨은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상실로 인정되었다. 이 결정은 특히 그녀의 행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그녀의 죄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 후에는 역설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법원은 전문가들의 결론을 무시할 수 없었는데 그들은 단호하게 발표했다. 아멜리아는 혼합 해리우울 장애로 인해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인식하지 못했다. 그녀의 의식에서 세상은 그녀가 일어나는 일을 현실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왜곡되어 있었다. 바로 그래서 법원은 그녀를 일반 감옥에 보낼 수 없었다. 아멜리아는 웨이포인트 청소년 법의학센터로 보내졌다. 그런 진단을 받은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를 제공하는 특수기관. 이 판결은 감옥이 아닌 병원에서의 무기한 체류를 의미했는데 이는 페리사운드 주민들의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바로 이 법원의 결정이 아멜리아 카슨 사건의 법적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법원이 그녀의 운명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들은 오랫동안 법적 정의와 인간적 정의가 항상 같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과 화해할 수 없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새로운 질문이 서 있었다. 아멜리아 카슨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처벌을 받지 않고 의사들의 감시해 있지만 여전히 일반 감옥의 경계 밖에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계속 살아갈 것인가? 때로는 이야기가 완료된 것 같은 후에도 내적 평안을 깨뜨릴 수 있는 세부사항이 남는다. 아멜리아 카슨 사건에서 그런 세부사항은 그녀의 노트에 있던 한 가지 이상한 기록이었다. 그림들과 무서운 메모들 사이에서 경찰들은 끝까지 해독할 수 없었던 무언가를 찾았다. 그녀는 포수스 2, 5월, 포수실, 9월 이라고 썼다. 바로 9월 뒤에 이 물음표가 불안한 미완성의 느낌을 남겼다. 시간이 지나고 페리사운드 주민들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려 했다. 일어난 일을 견뎌내지 못한 리아 맥크리디는 곧 이사를 가서 아무도 자신의 이야기를 모르는 곳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려 했다. 덕 리드는 마을에 남았지만 끔찍한 비극의 무의식적 참여자가 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오랫동안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마을이 점차 상처를 치유하는 것 같았지만 아멜리아의 이상한 기록은 유령처럼 수사관들의 기억에 계속 살아있었다. 더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녀가 누구를 염두에 두었을까?
이 질문들은 공중에 떠돌았다. 확인 결과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5월에도 9월에도 다른 유사한 사건들이 기록되지 않았다. 아마도 이것은 단순히 정신이 손상된 소녀의 환상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경찰이 보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을 수도 있다. 지역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것은 4년 후인 2022년이었고 이미 이 질문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수 없었다.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닫혔지만 바로 이 하나의 이상한 기록이 무겁고 불안한 뒷맛을 남겼다. 끝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끝까지 잊혀지지 않을 이야기의 뒷맛을.